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가 아닌 진짜 축구 이야기. 아이러브 풋볼. 네, 아이러브 풋볼 26화 일부 이상현 박문성의 원투패스 두 분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 D-1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YTN 라디오 그 문자와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팟빵으로 신사동 베르캄프님께서 박문성 이상윤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챔스 결승 저는 리버풀의 3대1승 예상합니다. 만약 제가 선물을 받게 된다면 다른 분께 양보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두 분의 선물이 별로 필요가 없나 봐요. 이분이 굉장히 그 애청자 분이신데요. 그제 그 유로파 열렸잖아요. 네네네. 이분이 아스널의 굉장한 팬입니다. 예. 지금 기분 안 좋으시겠네요. 폭망했어요. 폭망했어요. 뭘 폭망이에요? 네. 자, 다음 주에 두 분은 선물을 좀 가져와 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네네네. 오케이. 그럴게요. 네. 네. 두 분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요즘 유니십과 또 유로파 때문에. 5958번님께서는 토트넘의 결승 진출은 정말 의외입니다. 리버풀의 2년 연속 결승 진출도 챔스의 치열함을 고려하면 정말 놀라운 일 같아요 하셨는데 일단 뭐 두 팀의 결승전 예상하셨습니까? 이상희 의원님? 전 토트넘이 우승해야죠. 우리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하고 네. 길이 남는 역사의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은 예상하셨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올라올 걸 예상했냐는 예, 거죠? 예, 예. 그런 거야? 두 팀의 결승전. 미안해요. 정신 없어요. 토트넘이 저 솔직히 얘기해서 올라올 거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예. 정말로요. 예상하기 좀 어려웠잖아요. 정말 예상하기 어려웠죠. 예. 어떻게 맨시티한테 이기냐고요. 박문성 의원님? 근데 이거는 아마 그 4강 자체가 역대급의 그렇죠. 반전 예. 드라마였기 때문에 만약에 뭐 두 팀 중에 만약에 4강 대진이 딱 됐을 때 특히 1차전 끝나고 두 팀 중에 만약에 한 팀 정도만 결승에 올라오는 걸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말 잘한 건데 예. 두 팀이 이렇게 만날 줄은 아마 그러니까요. 웬만한 쪽에서는 몰랐을 겁니다.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토트넘과 리버풀 챔스 결승 스코어 예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두 해설위원님들의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70번님께서는 알러픈 너무 좋아요. 토요일마다 들어요 하셨네요. 자, 유로파리그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첼시와 아스널 두 팀이 맞붙었는데요. 아자르가 폭발한 첼시가 4대1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본 눈으로 봤는데요. 근데 예. 지루 왜 이렇게 잘해요? 지루. 아자루가 잘하긴 했는데 예. 지루 선수 저 개인적으로 친정팀을 상대로 하잖아요. 골도 넣고. 포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줬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 문제 많더라고요. 예. 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준비는 두 팀이 다 잘했는데 예, 예. 그 첼시의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정말 해야 될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역할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자루 선수도 뭐 잘했고 아까 얘기했던 지루 선수 그리고 예. 다른 선수들도 아스날 선수보다도 훨씬 더 준비를 잘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박문성 의원님?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좀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참 첼시가 연막을 이렇게 잘 썼어? 캉테를 처음에는 뭐 뛸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90분 동안 너무 잘 달리던데요. 그래서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트릭을 쓰겠다고 한 거죠. 전략이었구나. 만약에 뭐 진짜로 마지막까지 저울질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90분 동안 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 처음에 그 훈련하다가 조금 다쳤을 때 분명히 뛰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약간 흘렸겠죠. 거짓 정보를.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연막을 썼어 이런 거였고 연막 작전을 쓴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게 예. 그런 게 종종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아자르의 클래스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예.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마무리는 다른 쪽에서 하기도 했고 물론 아자르도 여기서 두 골을 넣었고 또 도움까지도 했지만 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만 주면 뭔가를 해내는 선수가 그러니까요. 있구나. 뺏기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또 그 전에 이제 막 경기 앞두고도 뭐 레알설 때문에 좀 복잡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왜 월드 클래스인지 다시 증명한 경기가 아닌가 보입니다. 예. 첼시의 우승컵을 안기고 레알로 향하는 아자르입니다. 자, 이로써 아스널은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걸렸던 마지막 기회를 놓치며 다음 시즌 챔스권이 무산이 됐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챔스 결승 하루 남았어요. 너무 극적인 승부를 많이 하고 결승에 올라가기도 하고 사실 뭐 두 팀은 우리 국내 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팀이고
팬덤도 상당히 두꺼운 팀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국내외 할 것 없이 정말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큰데 이 경기는 라이브로 보신 분들이 무조건 승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새벽에 열리긴 하지만 네. 다들 일어나서 한번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잊지 못할 회자될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두 분은 그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입으로 중계를 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경기를 영국 런던에서 보게 됩니다.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마드리드에서 경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경기는. 예. 근데 저는 이제 요 기간 때 런던 또 출장이 있어가지고 그러시죠. 런던에서 이 경기를 볼 건데 토트넘의 연고지가 런던이잖아요. 예. 그래서 런던에서 못 가는 팬들을 위해서 토트넘이 길거리 응원전 퍼블릭 와우. 뷰잉을 할 거래요. 그래서 예. 근데 런던 가요 또? 네, 근데 거기는 돈을 받고 하나 봐요.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퍼블릭 예. 뷰잉권도. 그래서 예. 한 10파운드 정도를 내면 거기 토트넘 측에서 준비한 거기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길거리 응원 참여하려면 돈을 10파운드를 내야 되는군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겠죠. 그렇군요. 잘 예, 만들어 예. 놓겠죠. 그래서 재밌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서 되게 영국 현지인들과 현지인들은 또 어떻게 토트넘 응원할지 팬들과. 그래서 막 물어보려고요. 예. 손흥민 알아요? 그러면 뭔 소리야? 여기 와가지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또 있어? 예, 있대요. 퍼블릭 뷰잉을 준비하고 있대요.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요? 혹시 그 유튜브로 좀 남겨주시면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현지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예. 이게 정말 이게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실 뭐 리버풀도 진짜 가능하다면 두 도시를 다 가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네. 일단 런던에 있는 재밌겠다. 김에 토트넘 한번 보려고. 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저 리버풀 제가 가잖아요. 이번에 리버풀 가시죠, 리버풀. 그렇죠, 가죠. 저 흑석동에 리버풀 퍽 가신다고. 그렇죠. 자, 4월 9일 맨시티전 발목 부상 이후에 케인이 훈련에 복귀를 했습니다. 케인의 복귀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챔스에 뛰어야 한다. 아니다. 이른바 케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 시각이 존재하죠. 네, 뭐 크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케인은 올 시즌만 놓고 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요. 예.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루카스 모우라와 더불어서 또 가장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와 챔스를 합쳐서 팀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은 선수가 케인이죠. 그렇죠. 이렇게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했다면 당연히 잘하는 선수니까 선발로 넣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래도 4월 초에 다쳤거든요. 그러면 결승전까지 놓고 봤을 때는 거의 2달 가까이 실전에 못 뛴 건데. 감각의 문제. 예, 아무리 주포라고 하더라도 2달 가까이 못 뛴 선수를 바로 선발로 뛰게?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 실전 감각이 이거 약간 좀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아와 거기에는 약간 격가지로 뭐가 있냐면 그러면 열심히 그동안 뛴 선수들은 뭐야? 그냥 어떤 선수가 부상해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런 절차와 과정 없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면 예. 그동안 열심히 뛴 선수들은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내려앉지 않겠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예. 두 가지 시선이 있죠. 자, 만약에 포체티노다. 해리케인이 복귀하면서 상당히 뭔가 이렇게 팀이 삐끄덕거리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존재감도 좀 잘 보이지 않았고 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포체티노 감독이 생각하는 해리케인 선수를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차피 케인을 쓰지 말자. 조커나 예. 그러기에는 너무 큰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감독이라면요. 손흥민 선수하고 저는 루카스 모우라 2명 쏠 것 같아요. 포드로. 예. 네,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고 한번 해볼 그렇게 해서 어떤 경기 운영을 하는 것도 예.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케인은 선발로 쓰지 않는다. 저 같으면 안 예. 써요. 네, 저는 박문선 개인적으로.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뭔가 판단하기에는 갖고 있는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케인의 몸 상태를 저희가 그렇죠.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요. 컨디션이나 이런 걸 갖고 있지가 않아서 사실 이렇게 멀리서 한국에서 지금 케인의 선발의 유무를 따진다는 건 사실 좀 되게 제한된 정보를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돌려봐야 돼요. 토트넘과 리버풀이 싸우는데 선제골을 넣을 경우, 선제골을 빼앗길 경우, 전반전에 0대0일 경우, 그다음에 후반전에 승부수를 던져야 될 경우, 막 이런 상황을 계속 각종 시뮬레이션. 상황에, 예, 예. 그 감독은 다 원래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후반전에 누구를 또 교체로 뛰게 할 것인가, 막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뭐 바람이야.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선발인 게 제일 좋죠. 예. 바람이야 그냥.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케인이 상대적으로 교체로 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물론 처음부터 손흥민과 케인이 선발도 가능하지만
제가 봐서 아무리 생각해도 케인의 교체 카드 활용은 그림이 안 그려져요 머릿속에. 아 그런가요? 네, 그려지시나요? 저는 잘 안 그려져요. 음흠. 케인을 후반전에 넣어가지고 흔든다? 케인은 그런 조커로 썼을 때 별로 이렇게 전술적으로 가치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에요. 아, 오히려 그냥 예. 처음부터 뛰게 하는 게 맞는 선수고 몸 상태만 제가 봐서 문제 없다면 아마 감독은 선발로 뛰게 할 가능성이 쓴다.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을 파트너로 선발로 뛰게 할지 모우라를 선발로 뛰게 할지는 또 한번 판단해야 되겠지만 예. 몸 상태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전 케인을 교체로 뛰게 하는 건 제 머릿속엔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일단은 해리케인 선수를 만약에 쓴다면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 보면 선수의 변화는 있지만 그 포메이션에 보면은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4-3-3의 전형을 쓰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포체티노가 만약에 이 선수를 써야 된다면 케인을 탑에 놓고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루카스를 저는 똑같이 4-3-3으로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델리 알리를 좀 더 우위로 올리고 예. 에릭슨 선수가 이 선수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공격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시스코와 같이 이렇게 놓고 그 수비 백포라인은 어쨌든 데니로조, 베르통엔, 알더르베르트 선수 그리고 트리피어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예. 포메이션까지 자세히 말씀해 저는 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저는 한번 경기를 뛰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박문성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거 그러니까 4-3-3을 4-3-3으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 그 아이디어는 동의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지금 그림을 그려줄 때 어떻게 했냐면 중미가 중앙 미드필더 구성이 알리, 에릭센, 그다음에 시소코가 되는데 이러면 수비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대가 리버풀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어쨌든 에릭센이 볼 소유를 가지고 미드필더 싸움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유형인데 예. 근데 상대가 예를 들어서 파비뉴라든지 밀러라든지 핸더슨이라든지 베이날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아하. 와가지고 싸웠을 때 그걸 시소코 혼자 그럼 다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견디기 어려운 아무리 것 무사 같은데. 시소코가 뭐 황소처럼 뛴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 대형 자체는. 이거 에릭슨 선수에 대한 어떤 수비 부담을 충분히 그 리버풀의 이 바이날둠이나 핸더슨, 뭐 밀로, 파비뉴 선수하고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어요. 예, 예. 근데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제가 이 에릭슨 선수의 그래서 요게 마냐마를 넣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체티노 판단이고 예.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에릭슨 선수를 이렇게 한 번 더 놓고 판단해보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케인이 복귀를 했다. 100%의 컨디션으로 그리고 리버풀도 뭐 피르미뉴, 케이타 선수가 다 복귀를 했다라고 놓고 봤을 때 베스트 11으로 따지면 스쿼드가 어디가 더 좋습니까? 저는 리버풀 선수들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네. 이 선수들이 올 시즌 해왔던 경기 운영을 보면 정말 이렇게 역동적이고 제가 그러니까 리버풀의 클럽 감독도 대단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경기장을 나와서 보면 정말 즐겨요. 예, 예. 예, 그 마누라 라인도 괜찮고 뭐 수비 미드필드는 뭐 역대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비 라인도 이 정도의 그 퀄리티라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완성도 있는 전 골키퍼 알리송까지 완성도 있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실 이제 그 이야기는 지금 이 토트넘과 리버풀을 지켜보시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는 일단 객관적으로 맨파워는 네, 리버풀이 리버풀. 좋다 이런 얘기는 다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그 제가 외신에서 하나 분석한 걸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웃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경기는 사이드에서 결정 날 거다. 사이드에서. 예, 예. 사이드에서.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러면 설명을 해요. 자, 리버풀의 좌우 쪽 풀백이 누군지 아냐? 로버트슨과 아널드다. 예. 이 두 선수는 양쪽 수비수인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둘 다 10개 이상의 도움을 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베스트 11도 다 뽑혔던 그러니까 양쪽 좌우 풀백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들이죠. 그다음 그 위쪽에 누가 있냐면 마네와 살라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말 측면 쪽이 엄청나게 강한데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토트넘을 봐라. 토트넘의 좌우 풀백이 누군지 아니? 데니 로즈와 트리피어다. 싸움이 된다고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무 뭐냐면 무시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서 예. 그래서 토트넘이 이걸 이기려고 한다면 중앙 미드필더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측면 쪽에 있는 수비수 뭐 상윤형님도 계시지만 만약에 그렇게 측면이 VS가 그렇게 그려진다고 해서 그러면 뭐 토트넘 감독이 저 로즈한테 그걸 다 막으라고 하나요? 안 그러지 않아요? 협력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의 선수들이 얼마나 커버들하고 협력하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렇게 그림을 놓고 보면 확실히 1대1만 놓고 봤을 때 매치업은 리버풀이 좋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의 과제는 그 1대1 상황을 만들지 않고 계속 수적인 유기적으로, 우위를 예, 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커버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죠. 예. 굉장히 또 재미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결승 예고 포스터에 손흥민을 토트넘 대표로 내세웠고요. 네. 뭐 리버풀 대표는 당연히 판데이크가 선택이 됐습니다. 양팀 간판 스타를 내세워서 뭐 창과 방패의 격도를 표현했는데 손흥민과 판데이크는 서로 경계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1대1로 뚫기 힘들다 손흥민이 이런 의견이 있던데 1대1 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저 판다이크 선수,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재능이라든지 지금의 클래스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너 이 선수 센터백에 그 존재하는 정말 이 그 역대급 있잖아요. 예.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1대1 대결 어렵다. 이거는 뭐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데 예. 반다이크가 올 시즌 상대 공격수에게 돌파 허용 횟수가 0입니다. 0. 진짜. 아, 정말요? 그러셨나요? 예. 아니, 0이에요? 0이에요. 0.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은 선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되나? 말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숫자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제 감을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게 되게 화제였어요. 우와. 끝났는데 올 시즌 반다이크가 상대 공격수에게 드리블을 1대1 돌파를 허용한 게 0입니다. 0. 예. 그러니까 평균이 0이 아니라 그냥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뭐 손흥민 와. 선수뿐만 아니라 반다이크를 지금 1대1로 뚫어낼 수 있는 선수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리버풀에서 경기 보면 어차피 센터백은 그 상대 포드를 막아야 되고 그렇죠. 커버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저 잘하는 최고의 공격수도 반다이크한테 안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 피해 정- 다녀?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아주 아, 상당히 가지 마. 반다이크 그리고 공격수가 안 가.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네. 너무 잘하니까요. 예. 진짜. 아니 그렇다면 손흥민 움직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이 결승전이 경기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보면 그러니까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갑자기 수비적으로 싸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이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지겠다고 하는 행위일 네. 거예요. 원래 올 시즌 한 시즌을 싸웠던 그 형태로 그대로 싸우는 게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리버풀도 원래 올 시즌 싸웠던 것처럼 굉장히 용감무쌍하게 공격적으로 싸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손흥민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리버풀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기본 특징이 라인을 굉장히 올린다는 거죠. 예. 네, 굉장히 라인을 올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뒤에서부터 철저하게 볼을 만들어 나온다는 거죠. 리버풀이 공격 빌드업을 하는데 막 뻥뻥 지르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죠. 빌드업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손흥민은 노려야 되겠죠. 첫 번째 라인을 올린다. 어. 라인을 올렸을 때는 뒷공간이 많이 열려 있다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1대1 드리블 돌파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뒤쪽에 그러니까 상대가 라인을 올렸을 때 사이드 쪽에 있다가 중앙 쪽으로 컷인하면서 뒷공간이 열려 있을 때 빵 치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럴 때 토트넘의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롱볼을 때려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뒤에 열린 공간을 뚫어라 빠른 속도로. 두 번째는 리버풀이 철저하게 후방 빌드업을 하기 때문에 토트넘은 또 스타일이 어떤 게 있냐면 전방 압박을 잘해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토트넘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수비할 때가 기회인 거죠. 압박을 통해서 네, 찬스를. 그러니까 예. 리버풀이 볼을 갖고 나오려고 할 때 기다리지 말고 앞에서부터 압박을 해서 뺏어낼 수 있다면 그 이야기는 만약에 토트넘이 그냥 볼을 잡고 자 우리 공격합니다라고 했을 땐 리버풀은 자 그럼 우리 수비할게요잖아요. 리버풀이 자 우리 수비할게요라고 자리를 잡으면 리버풀 상대를 골 넣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지공 상태에서는 골을 넣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오히려 리버풀이 볼을 갖고 나오려고 할 때 토트넘이 빵 잘라서 변칙적으로 그걸 숏 카운트라고 하는데 어허.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잘라서 빠르게 슈팅으로 연결하는 숏 카운트라고 하는 게 손흥민의 또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형태가 손흥민이 활약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리버풀이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을 이용하라. 네. 두 번째는 리버풀이 뒤에서 빌드업할 때 압박을 통해서 공격 찬스를 만들어라. 그렇죠. 예. 굉장히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자, 골닷컴 영국판에서는 손흥민이 우승을 차지한다면 박지성의 업적을 능가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박지성의 업적 능가하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영국판 골닷컴도 이 손차박 논장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매우 대전 이런 거. 이게 사실 이게 그 전문용어로 약간 좀 낚시나 네, 이게 떡밥 이런 거거든요. 이건 사실 이 논쟁은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낚시네 낚시. 근데 영국판 골닷컴이 이걸 했다는 게 참 의외스럽긴 한데 예.
이거는 근데 정말 이 논쟁은 그냥 자기의 관점과 이게 되게 투영될 수밖에 없잖아요. 두 선수를 무슨 뭐 100점 만점에 몇 점 해가지고 일렬로 줄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 예. 데이터만 놓고 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달라요. 왜냐하면 데이터로만 분석하자 그러면 포지션이 위쪽에 있는 선수가 언제나 유리합니다. 아. 수비수가 무슨 데이터가 있어요? 수비수 그러면 뭐 평균 태클 몇 번 했냐, 평균 인터셉트 이걸 갖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박지성도 공격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미드필더 성향이 있고 손흥민은 스트라이커 성향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나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우승의 순위 이런 거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 또 박지성은 소속팀이 맨유였단 말이에요. 한참 우승 많이 할 때. 이것도 약간 손흥민 선수에게 좀 불합리해요.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예. 예. 그런데 그래도 저의 느낌은 아직까지는 저는 박지성입니다. 아, 예. 아직까지는. 저도 사실 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예. 물론 더 역사를 넓혀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면 차범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선점 처음이 그렇죠.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처음을 기억하죠. 지평을 열어주신 분이니까. 골프의 박세리를 기억하고 야구의 박찬호를 기억하고 축구의 차범근을 기억하는 건 사람이 똑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 길게 보자면 그런 거지만 지금 우리가 요즘만 놓고 보자면 지금 시대의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한 걸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극찬을 들었을 때 지난번 제가 영국 갔을 때 런던에 있는 유명한 선수는 아닌데요. 그냥 좀 무명의 축구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에게 손흥민은 진짜 어떤 존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손흥민은 우리들에게 아시아 축구 선수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버렸대요. 전 최고의 극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고의 했더니 극찬입니다. 예. 아시아에서 사실 웬만큼 꽁 잘 찬다고 와도 자기네들은 안 되죠. 솔직히 예. 그냥 뭐 아시아 정도에서 잘 차는 거지 뭐 이렇게 있대. 근데 손흥민에게 더 이상 그들이 저 선수는 아시아 선수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편견을 깼구나. 그냥 프리미어리그의 탑 클래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깼기 때문에 손흥민은 되게 대단하긴 한데 그런 선수들이 막 진출하게 누가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그걸 박지성이 만들었잖아요. 기성파이죠. 그래서 박지성 선수의 그런 어떤 처음에 시작했던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더 크지 않냐. 근데 만약에 진짜 손흥민이 이번에 막 결승골 놓고 막 이러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짜 지금 박문선 해설위원이 얘기한 게 참 귀에 쏙쏙 들어와요. 예, 정말 정답인 것 좋은. 같아요.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야, 지금 손흥민 축구 선수로서 있잖아요. 되게 제가 존경스럽고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자, 결승을 앞둔 손흥민 선수가 새벽에 일어날 팬들을 위해서 100%를 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되게 오래 기억이 날 거 사람들이 기억할 것 같아요. 이 경기를 어떻게 예. 되든 간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예. 경기가 되도록 후회 없이 싸웠으면 좋겠네요. 아, 다치지 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윤 박문성의 원투패스 여기서 마칠게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옵니다. Where the skies are blue, go west. This and more.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때? 시아 씨 안녕하세요. 네, 하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앞서 1부에서는 이상윤 박문성 위원님이 챔피언스리그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 2부에서는 UEFA 유로파 리그를 다뤄볼까 합니다. 아, 네. 올 시즌 유로파 리그는 결승전에서 EPL 팀끼리 맞붙어 상당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첼시와 아스날의 결승전이었죠. 네. 어느 팀이 우승을 차지했나요? 이 첼시가 아스날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첼시는 2012-2013 시즌 이후 6년 만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달성하면서 클럽 통산 3번째 유럽 대항전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아, 결승전에서 4대1 대승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첼시는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록도 세웠다고요? 네, 맞습니다. 첼시가 유로파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무패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건데요.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12승 3무를 기록한 거죠. 즉, 첼시는 이번 대회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유로파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네, 첼시가 이렇게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지도자의 몫도 참 컸을 것 같은데요. 마우리시오 사리 감독도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해 환갑인 사리 감독은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지도자 경력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첼시 부임 첫 시즌에 얻은 값진 트로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리 감독은 이번 시즌 첼시 지휘봉을 잡은 이후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시즌 중반 성적 부진으로 팬들에 의해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고 또 소속 골키퍼가 감독의 교체 명령에 항명하듯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아 감독으로서 권위가 실추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사리 감독의 첼시에서의 첫 시즌 다사다난했네요. 네. 그래도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팀을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려놓은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리 감독이 첼시 지휘봉을 1년 만에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요? 네, 이 사리 감독이 다음 시즌 유벤투스로 떠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나는 세계 최고의 팀 중 하나인 첼시에 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클럽 중 하나다. 나는 운이 좋다. 지금 행복하다라고 밝히면서 첼시 잔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2018-2019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첼시 축하합니다. 네. 네, 시아 씨. 네. 오늘은 요즘 날씨처럼 따뜻한 소식 들고 왔다면서요? 네, 5월 18일 강원도 평창 종합운동장에서 K3 리그 베이직의 평창FC와 고양시민축구단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 경기장에서 한 축구팬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죠? 네, 이날 K3 리그 베이직의 최하위 팀으로 꼽히는 고양시민축구단이 평창FC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첫 승을 거뒀는데요. 네. 승리를 확정짓자마자 이 고양시민축구단의 팬인 라데관 씨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경기에서 7대1로 패하기도 했고요. 7연패 끝에 가져온 소중한 첫 승리였기 때문에 감동이 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얼마나 기다려온 첫 승리였을지 생각하니 결승골이 들어갔을 때 팬으로서 정말 기뻤을 것 같네요. 네, 이날 경기 영상을 보시면요. 이분이 홀로 원정석을 채우고 계시고요. 4시간이나 걸려서 왔대요. 네, 그리고 크고 또 텅 빈 경기장이 이분의 응원 목소리로 꽉 채워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고양시민축구단의 안명환 선수는 결승골을 넣자마자 라데간 씨에게 달려가 90도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홀로 자신이 사랑하는 팀을 응원하는 라데관 씨와 또 그 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선수. 너무 멋있네요. 네, 라데간 씨는 고양시민축구단이 창단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대부분의 경기를 직접 관람했을 정도로 고양시민축구단의 열성 팬인데요. 그는 FC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처음엔 작은 팀이었다. 유명 팀들도 지역 팬들이 모여 지금과 같은 팀이 된 것이라며 고양시민축구단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분을 보면서 저도 좋아한다라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축구는 단순한 게임, 놀이가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이상인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야겠네요. 이하영, 박시아의 카운터 어때?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열 정옥진의 더블 볼란치 시간입니다. 이수열 평론가 정옥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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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0일 금요일 녹음 방송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좀 불가피하게 대한민국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아르헨티나 전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포르투갈전과 그리고 남아공전을 좀 더 깊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조별리그에선 1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죠. 정욱진 캐스터. 네, 아쉽게도 첫 번째 경기 포르투갈과의 맞대결 결과는 1대0 패배였습니다. 예. 전반전 7분에 이 포르투갈의 트링강 선수에게 내준 실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지고 말았는데요.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남긴 경기였습니다. 경기 내용을 객관적인 수치로 살펴보면 슈팅 5대7, 유효 슈팅 1대3, 코너킥 3대3, 프리킥 7대9, 대등하거나 약간 열세라고 판단할 수 있죠. 예. 황금세대 포르투갈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선수들이 기본적인 볼터치나 패스 같은 부분에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예. 이 감독이 지시하는 그 전술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본기는 말 그대로 기본 바탕이 돼야겠죠. 그렇죠. 월드컵이라는 국제대회에서 재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직접 봤거든요.
아직은 좀 발이 잘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설 평론가는 이 경기 어떻게 봤습니까? 뭐 우선 일단 전술적인 면을 살펴보면 예. 그 기본 시스템은 3-5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여기서 공격을 할 때는 그 중앙 미드필더 2명을 올려서 3-3-2 형태로 전환을 하고요. 예. 그리고 수비를 할 때는 이 올라간 중앙 미드필더가 다시 미드필더로 복귀를 하고 양측의 윙백이 수비로 내려가면서 5-3-2 형태로 전환하는 이런 형태를 썼는데요. 예. 이 정종영 감독은 그 경기 초반에는 이 공격 대형이죠. 3-3-2 형태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좀 기선을 제압을 하고 포르투갈의 리듬을 좀 끊어놓겠다. 예. 이런 의도를 보였고 한 15분 정도 이후로는 이 5-3-2 형태로 내려앉아가지고 조금 흔들리는 포르투갈의 공격을 밀집 수비로 묶겠다. 이런 의도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예. 이게 전반 7분 만에 좀 어그러졌어요. 네, 7분 만에 그 선제골을 내주면서 상당히 빠르게 먹혔죠. 그렇죠. 예. 원래 이제 그 우리나라는 최대한 길게 음. 무실점을 이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초반에 골을 내주다 보니까 예. 만회점을 위해서 공격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원래 이제 계획했던 대로 수비적으로 내려앉아야 될 것인지 여기서 갈팡질팡하다가 아하. 결국에 허점을 많이 내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실점 위기를 많이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일단 다행히 그 1실점으로 이제 막은 거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후반전에는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는 반전을 시켰습니다. 예. 네, 공격진에서 뭐 전세진 선수 그리고 고재현 선수를 빼고 오세훈 선수랑 엄우상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바꿨어요. 그때가 이제 포르투갈이 조금 체력적으로 지칠 때거든요.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기회를 얻으면서 이제 만회점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이때는 또 골 결정력 부족이 또 이제 발목을 잡았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경기 어떻게 보면 우승 후보 포르투갈을 맞아가지고 1-0이면 어느 정도 선전했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항상 국제 무대에 나갔을 때 겪는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흐름을 잡았을 때 냉철하지 못해가지고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그리고 기회를 잡았을 때 그거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부분들 예. 이런 부분이 또 드러나면서 배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쉬웠던 그런 경기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네. 사실 예. 그렇죠. 네. 대패만 안 했으면 좋겠다. 전 네네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예. 자, 그래도 좀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포르투갈전을 뒤로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2차전을 치렀는데 네. 다행히 승리를 거뒀죠. 그렇습니다. 예. 2차전 남아공과의 맞대결은 1-0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 후반전 24분에 터진 중앙 수비수 김현우 선수의 헤딩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는데요. 1승 1패, 승점 3점, 골득실 0으로 승점 3점에 골득실 마이너스 1이 된 포르투갈을 제치고 예.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1차전 경기력에 대해 다소 실망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 축구 팬분들께서는 2차전은 꽤 재밌는 경기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유효 슈팅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공격 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되면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대회 첫 승이자 또 승점 3점이 굉장히 귀중했는데 네. 그렇죠. 예. 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리가 일단 포르투갈에 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가 아르헨티나기 때문에 우리가 16강에 가려면 남아공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종영 감독은 이 남아공전에서는 좀 공격적인 그런 전술을 썼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조금 뒤로 빼면서 수비적인 축구를 했다면 네네. 이번엔 1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간. 그렇죠. 예. 예, 포르투갈전에서는 우리가 센터백 3명을 두면서 5-3-2 형태로 좀 수비적인 경기를 했죠. 근데 이제 남아공전에서는 센터백을 2명만 두고 그리고 전방에 공격 3명을 보강을 한 4-3-3 시스템을 쓰면서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예. 네, 좀 세부적으로 돌아보면 1차전 포르투갈전에서는 좀 윙 플레이가 안 살았거든요. 측면에서의 속도가 좀 안 살아서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양쪽에 이제 윙 포드를 두면서 해소를 했고요. 그리고 1차전에서는 또 이강인 선수가 수비 가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좀 힘을 발휘를 좀 못했어요. 예. 평소보다는. 그래서 정종영 감독이 이 경기에서는 이 수비의 힘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정호진이라는 카드를 미드필드에 넣으면서 사실상 이게 더블 볼란트처럼 예. 그 경기를 운영했거든요. 이수열 정욱진 비슷하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호진이랑 그 김정민 선수가 더블 볼란치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주면서 이강인 선수를 전진을 시켰어요.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남아공 진영을 공략을 했는데 확실히 그 1차전보다는 공격적이고 예. 그리고 1차전 공격에서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피드백을 해서 대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경기 운영이 좋았습니다. 예. 예,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은 정말 뛰어났어요. 하지만 이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골 결정력이 아하. 좀 아쉬웠다. 미드필드에서 공격으로 전해지는 패스 자체는 좋았는데 예. 마지막에 공격수들이 좀 더 과감하게 1대를 치고 슛을 좀 과감하게 해주면 또 어땠을까. 좀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예. 머뭇머뭇거리다가 뺏기거나 네. 슛 타이밍을 놓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예. 이겼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자, 2경기 치렀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께서 이강인 선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에서 본인의 진가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정정용 감독이 아까 우리 이수열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르투갈전 직후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 측면에서의 부담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서 남아공전에서는 공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보였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남아공전에서 확실히 이 전방을 향하는 움직임을 더 많이 보여줬죠. 예. 물론 축구에서 공격과 수비가 모두 중요한데 우리 축구 팬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공격적인 작업을 잘해줄 것이냐, 이 득점 기회 창출을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특히 중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1차전에서 경기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을 때 좀 기대가 되는 마음이 사실 적어졌어요. 점점.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런데 남아공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수비 진영에서 공을 이어받고 이렇게 고개를 딱 전방으로 향하는 순간 제 텐션도 딱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기대가 되는. 네. 예. 이게 흐름을 탄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본인의 역량을 점점 펼쳐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예. 현지에서도 그렇고, 네, 현지 언론들도 이강인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선수다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했고요. 이강인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 비 온 게 나중에 생각날 것 같다. 비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비가 정말 네, 많이 맞습니다. 왔잖아요. 네.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비가 많이 오는 모습이었는데 예. 형들과 열심히 뛰고 이겨서 꼭 기억날 것 같다. 행복하다. 이렇게 감성적이고 또 감상적인 이런 귀여운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뭔가 좀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네. 굉장히 좀 귀엽게 느껴지네요. 네, 너무 그렇죠. 귀여웠어요. 예. 자, 확실히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이슬 평론가는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일단 이강인 선수가 1, 2차전에서 뭐 특별히 그 득점 포인트를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기 플레이만 보면은 딱 그 축구 팬들 그리고 평론가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팀의 에이스로서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미드필드에서 이제 상대 압박 속에서 볼을 지켜주고 그러면서 상대 수비를 물러서게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이제 패스도 잘 뿌려주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왼발 킥력, 이 세트 피스 상황이라든가 크로스 상황, 슛하는 상황에서 정말 날카롭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팬들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선수가 2001년생이잖아요. 예. 18살밖에 안 되는 선수인데 형들하고 뛰면서도 본인이 그 형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템포를 조율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단순히 기량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런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 예.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정말 주목해서 봤던 부분은 이 선수가 그 수비적인 마인드도 예. 충분히 갖추고 있구나. 보통 이제 이선의 그 중앙에서 활동하는 공격형 미드필더들은 그 컷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마를 많이 안거든요. 네, 이 포지션 딱 정확하게 공격형 미드필더를 두는 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는 수비력을 갖춰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나 예. 아니면은 좀 속도가 있는 선수다 그러면은 윙 포워드나 공격적으로 완전히 올라가거나 이런 변화를 좀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를 보니까 확실히 수비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수비적인 능력을 계속 이제 쌓아가면 갈수록 이 선수가 단순히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반경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 예. 이런 부분은 이번 대회에서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그 긍정적인 부분이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가. 네, 많은 예. 포지션에서 뛸 수 있으면 그만큼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네. 많은 팀에서 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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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계 팬들의 이목을 잡고 있는 팀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AB조는 3차전까지 그리고 나머지 4개 조는 2차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의 다양한 기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득점왕은 공동 1위가 2명입니다. 음흠. 3골을 기록한 세네갈의 아마두 사그나 그리고 콜롬비아의 후안 에르난데스 선수인데요. 각각 3차전과 1차전에서 해트트릭 3골씩 몰아넣었습니다. 특히 후안 에르난데스는 프리메라리가 우에스카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어허. 이번 시즌에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어우, 득점을 한 적이 있는 잘하는군요. 득점력 있는 선수입니다. 예, 예. 네.
대회 기록을 마저 살펴보면요. 28경기에서 75골, 경기당 2.7골씩 터지고 있고 83개 옐로카드와 6장의 레드카드가 주심의 주머니로부터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건가요? 이 정도면은 뭐 골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네. 뉴질랜드가 2경기에서 2승 7득점 무실점하면서 해외 언론들이 다크호스로 지목을 하고 있어요. 예. 이 공격 진영에서 벌써 4명의 선수가 득점을 맛보면서 토너먼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뭐 아르헨티나가 정말 강력한 우승 후보다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운데와 측면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공격 속도가 인상 깊었고요. 하필 우리 조네요. 이제 조직력도 좋아서 패스미스가 적어요. 예. 확실히 이 연령대에서 최강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U20 월드컵을 통해서 뭐 루이스 피구, 네. 뭐 마라도나, 네. 메시 등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또 배출이 됐는데 미래의 메시 누가 될까요? 뭐 예비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U20 월드컵을 통해서 세계 축구를 이끌어 나갈 뭐 그 스타를 찾는 시대는 조금 지났죠. 예. 네, 이제는 그 스카우팅 그 시스템도 워낙 이제 발전을 해 있고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미 이 대회 출전하기 전에 싹이 보이는 선수들은 빅 클럽에서 다 데려가요. 예. 그러면서 대략 이제 1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준주전 아니면 주전으로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뭐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뭐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 그 뭐 포르투갈에 이번에 안 나왔던 그 주앙 펠릭스 같은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래의 자원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U20에서 미래의 어떤 스타가 나온다기보다는 U20에 참가하지 않은 이 연령대 선수 중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그렇군요. 해서 예. 뭐 U20 월드컵 지금 참가한 선수들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말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그래도 스타가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진 선수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우선 포르투갈에는 그 하파엘 레앙이라는 공격수가 있고요. 예. 제드송 그리고 프랑스의 디아비 콜롬비아의 그 테크니션이죠. 예. 이 앙굴로 같은 선수들이 주목해볼 만합니다. 특히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선수는 이 아르헨티나의 마로니라는 선수예요. 예. 네, 마로니가 10번을 달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이번 대회에서는 주전으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남미 예선에서는 에이스로서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아하. 네, 뭐 과거에 우리 다 아시죠? 리켈메라던가 예. 아이마르, 베론 이런 그 플레이메이커 있잖아요. 그러한 선수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재치 있는 움직임들이라던가 그런 영리함이 좀 돋보이는 선수거든요. 이 네. 선수가 그 몸 상태가 올라오면 토너먼트 언젠가부터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에이스로서 이렇게 활동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의 활약을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대회가 2년마다 열리잖아요. 네네. 예. 그 이유가 어린 친구들의 또 성장을 도모하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인데 네. 성적이 좋지 않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과정이니까요. 예, 대표팀 응원하겠습니다. 이소열 평론가, 정욱진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러브 풋볼 26화 마칩니다. 제작진에게 아나운서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